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S&P 500 지수는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기조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걸까요? 좀 자세한 내용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예상보다도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월 초에는 있었죠. 근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과거에는 하락을 하면 한 10% 정도 빠지고 또 빠른 기간 안에 반등을 하는데 네. 이번 이번 하락은 거의 뭐 5%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빠른 기간 안에 전 고점을 다시 탈환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사이클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했고 대통령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경쟁력으로서 네. 자리매김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이 AI 사이클의 3년 차, 이제는 성장기에 접어드는 그런 아래에서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S&P 500도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네. 반면에 금리는 좀 더 높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중소형주의 오름폭은 오히려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 선별적 투자가 중요하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AI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을 때도 본부장님께서는 AI 초기 단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런 기조는 시장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중심으로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트럼프를 중심으로 놓고 확실히 선택지를 좀 나눠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네. 행정명령을 놓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네, 이번 행정명령을 보고 있으면 정말 트럼프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죠? 지금 이제 취임식 날 서명한 숫자만 보더라도 네. 46건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이 건수는 9건이었고요.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0건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이 정책들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네. 그런 내용을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또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 1,500명 사면, 네. 또 멕시코 국가 비상사태 선포 뭐 이런 내용 쭉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5가지 불법 이민 관련된 것, 보편 관세 도입, 대중 관세 및 규제 강도, 그리고 또 원유 생산을 확대한다는 부분, 또 네.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우리가 짚어보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행정명령이 달라지면서부터 어떻게 변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6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 기조를 좀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첫날에 저희가 모두가 우려함과 동시에 기대했던 것은 보편 관세와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아리송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를 청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시간을 두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자, 그럼 우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를 올리는 부분이 있죠.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수입품에 있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하는 부분,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이런 얘기를 원래 나왔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하는 전략.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네.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수입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전체 얘기했던 걸 한 번에 다 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네. 관세율이 지금 3%대 초반에서 거의 17%, 2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최소 1%포인트 올라갑니다. 네.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 중국 관련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다들 무엇을 걱정을 했냐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 인플레이션 높아지니까 당연히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그 저항선이었던 4.75를 뚫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지금 4.6%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또 계속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이 관세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관세가 올라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게 뭐냐면 미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래 5년, 뭐 10년 또는 5년 뒤에 5년 이런 숫자들인데 이게 지금 2.35에서 2.5% 수준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자극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데 금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든지 네.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채권 투자가 상당히 불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의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3년짜리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 오른쪽 보시면은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런 적이 없죠. 이게 지금 차트가 얼마나 긴 차트냐면 1800년대부터 예, 그러니까 거의 뭐 200년 넘게의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3년 연속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즉 채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이 금을 사면서 어떤 이 보유 자산 중에서 이제 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금값이 올라갔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안전 자산으로서 좀 사 모으는 그런 네. 전략을 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빠지거나 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키 포인트는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노력을 하는 게 있죠. 에너지 생산.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드릴 그랬거든요. 네. 예, 계속 이제 석유를 생산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급격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 가면서 네. 하고 싶은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정책을 보더라도 또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을 보더라도 정말 무자비하게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행정 명령들을 내놓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발언 가운데 시장에서는 워낙 예민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피해주 그리고 수혜주가 명확하게 좀 나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떤 이슈 혹은 섹터들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앞으로 미래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업종이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AI와 로봇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AI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에너지.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또 이쪽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자력 에너지를 쓸지 아니면 기존의 에너지, 네. 석유 관련된 부분을 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주. 이쪽 부분은 뭐 이미 언급을 했죠. 그 언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막 춤을 추던데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방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좀 가장 초점을 맞추자면 저는 여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AI라고 생각합니다. 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요. 또 미국은 AI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자리매김을 하면 미국의 미래의 100년이 보장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AI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뭐 그 이름이 스타게이트. 네. 스타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 세 개의 기업이 같이 해서 이제 설립을 하는 거고요. AI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최고 5천억 달러니까. 정말 뭐 우리나라가 뭐 몇 조 투자하더라 네. 이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예, 719조 원 네.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시작으로 확장 전망인데 안 그래도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의 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미국인데 예, 여기다가 더 투자를 추가로. 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자리매김을 할수록 엄청난 수혜들이 일어날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여기와 연결돼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었으면 HBM이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고유 에너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 네.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이쪽이 참 재밌습니다.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요. 네. 이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중국이 인터넷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광 케이블을 정말 많이 깔았었단 말이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땅에다 묻으려면. 네. 그렇지만 이 스타링크 그죠? 위성을 막 쏘아 올려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비용이 10분의 1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이 비용을 쓰고 효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 방산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쪽에 그 연관이 돼 있는 쪽이 있겠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의 뭐 방위비 부담을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AI나 로봇, 에너지 그리고 우주 쪽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덕분에 활짝 웃어가는 이슈와 종목들도 있지만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또 울상을 짓는 쪽도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뭐 그린뉴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이니만큼 트럼프의 이러한 코멘트를 또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맞아요. 지금 이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테슬라만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전기차가 잘 팔리겠죠. 무슨 얘기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만큼 이쪽에 대한 판매가 많이 될 거겠죠. 네. 근데 보시면 테슬라는 모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높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죠. 왜냐하면 AI와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떤 좀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보조금이 사라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수익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없애게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이런 정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테슬라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이익을 벌어들이는 디비전이라고 하죠. 성장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저게 나와 있죠. 에너지 제너레이션과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차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또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기에 지금 성장률이 자그마치 50%가 넘죠.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파이낸싱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쪽에 성장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인 자동차 판매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장이 높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만 가도 제가 네. 볼 때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지금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들여다볼 때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다.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지금 이 자동차 죄송합니다.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 다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에 중심의 핵심은 로봇과 AI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됐었을 때 얼마나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기대가 상당히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만약에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네. 이 테슬라가 가져가는 시장 점유율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 전기 수요의 부분에 있어서에도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테슬라는 이쪽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적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 지금 최근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하우스들이 나오죠. 네.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웨드부시 쪽에서 $550까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더 이상은 전기차만 판매하는 판매 회사가 아니니만큼 테슬라가 가지고 가는 생태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략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이고 완화적인 측면으로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느끼는 건요. 원래는 상반기가 좀 쉬어가고, 네. 그러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쉬어가고, 네. 하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쉬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끝났죠. 예, 그리고 또 오르고. 그래서 이번 2025년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조정을 생각하고 팔면 안 된다.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면 더 사서 모으는 전략이 맞다.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려면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보시면 2025년과 2026년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 경기 침체에 빠지는 국가들은 거의 없을 거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한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이용해서 부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대출이 예금보다 많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펼 수가 있다는 부분. 지금 미국의 예대율은 겨우 70%대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계속 유동성도 풀어주고 경기도 부양하고 또 경쟁력도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지금 M2로서 미국 시장을 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네. 아마도 올해 기본적으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자, 2023년, 2024년 둘 다 20% 이상 상승을 그렇죠. 했는데 네. 또 한 번에 3년 차에도 20% 이상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은 지금 M2 대비해서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런 시장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나스닥과 S&P 500이 거의 20% 상승. 그다음 또 밑으로 보시면은 이런 가운데서 가상화폐도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좀 기대치를 높여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유동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올 한 해도 뉴욕 증시는 강한 성장을 보일 수가 있고 2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또 시각을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장이 올해 또 펼쳐져 있다면 네.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 항상 그 좋은 쪽, 위너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집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은 선진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AI 사이클에서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쪽이 당연히 미국과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대형주 위주의 투자,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관련돼서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 3, 4분기 다 보시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나머지 493개 S&P 500 기업들 중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다른 기업들을 보는 시기는 아무래도 올해 4,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업종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 꼭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사이클에는 소프트웨어가 빨리 들어옵니다. 과거 사이클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가 보시면 오늘 시장을 보시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시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IT 업종, 특히 AI와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출범 이후에 사실 작년부터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이었거든요. 다만 연초되고 지금 확인되는 건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의 강한 상승인데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중소형주 관련돼서는 네. 지난 3년을 보시면은요. 2023년은 그냥 대형주. 2024년은 대형주 플러스 조금 더 중소형주.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플러스 좀 더 많은 중소형주. 이런 네. 식으로 점점 더 넓혀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퍼포먼스는 S&P 500 퍼포먼스를 못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S&P 500이 20% 오르면 뭐 중소형주들은 15% 정도는 올라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목 선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일단 긍정적인 지수 상승과 함께 대형주 그 안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 여러분들도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틱톡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오라클로 갈지 뭐 머스크 쪽으로 갈지 트럼프가 어제 직접적으로 발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본인들은 추가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빅테크 안에서의 어떤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변화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셨을 때 과거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브로드컴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배트맨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 또 한 종목이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라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누가 인수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디테일하게 그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래서 이렇게 8개, 7개에서 8개, 이제 9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대형 기술주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전해진 것이 없지만 어쨌든 기존 M7 플러스 브로드컴 여기에 이제 오라클까지 추가적으로 더 시각을 넓혀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입점령 시대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다가가야 되는지 오늘도 유동원 본부장님과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